오늘의 주유입니다. 남북은 오늘부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과 강원도 철원의 비무장지대에서 지뢰 제거를 시작합니다. 국방부는 국군의 날을 맞아 대규모 시가 행진 대신 축하 공연을 펼칩니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양승재 전 대법원장의 차량과 전직 대법관들의 사무실을 무더기로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동안 법원 문턱에 걸려서 번번이 영장이 기각됐는데 이번엔 검사 출신 판사가 전격적으로 다수의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와대의 업무 추진비 부당 사용 의혹에 대한 해명을 내로남불식 변명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심 의원이 민간인 불법사찰 국조특위 위원장일 때 회의 2번에 9천만 원을 받아갔다고 주장해 여야 간 폭로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에서 발생한 강진과 쓰나미로 최소 832명이 숨졌습니다. 사망자 수가 수천 명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우리 국민 2명도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초강력 태풍 자미가 일본 열도를 강타해 432만 명이 피난한 가운데 1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습니다. 홍수와 산사태로 공항이 폐쇄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10월 첫날인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이 11도까지 떨어지는 등 쌀쌀하겠습니다. 낮 기온도 20도를 밑돌고 찬바람이 불어 체감 기온은 더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주유입니다. 남북은 오늘부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과 강원도 철원의 비무장지대에서 지뢰 제거를 시작합니다. 국방부는 국군의 날을 맞아 대규모 시가 행진 대신 축하 공연을 펼칩니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양승재 전 대법원장의 차량과 전직 대법관들의 사무실을 무더기로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동안 법원 문턱에 걸려서 번번이 영장이 기각됐는데 이번엔 검사 출신 판사가 전격적으로 다수의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와대의 업무 추진비 부당 사용 의혹에 대한 해명을 내로남불식 변명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심 의원이 민간인 불법사찰 국조특위 위원장일 때 회의 2번에 9천만 원을 받아갔다고 주장해 여야 간 폭로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에서 발생한 강진과 쓰나미로 최소 832명이 숨졌습니다. 사망자 수가 수천 명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우리 국민 2명도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초강력 태풍 자미가 일본 열도를 강타해 432만 명이 피난한 가운데 1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습니다. 홍수와 산사태로 공항이 폐쇄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10월 첫날인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이 11도까지 떨어지는 등 쌀쌀하겠습니다. 낮 기온도 20도를 밑돌고 찬바람이 불어 체감 기온은 더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국군의 날 70주년 기념일입니다. 국방부는 대규모 열병식 대신 처음으로 본행사에 연예인을 불러 축하 공연을 펼칩니다. 서울공항에서는 미국에서 송환된 국군 유해 64위에 대한 봉환식이 거행됩니다. 홍주환 기자입니다. 70주년을 맞은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가수 싸이와 걸그룹이 축하 공연을 펼칩니다. 국군의 날 본행사에 연예인이 축하 공연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5년마다 대규모 군 병력과 장비가 동원돼 펼쳐졌던 시가행진은 올해는 빠졌습니다. 2013년 서울시청에서 광화문까지 각종 전차와 자주포, 미사일 등을 동원해 시가행진을 벌인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국군의 날 행사 때마다 장병들이 시가행진 때문에 고생했다며 올해는 장병이 주인공으로 축하받는 행사가 되도록 추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녁 6시 반부터는 서울 상공에서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야간 비행쇼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미국에서 송환된 국군 유해 64위에 대한 봉환식이 오늘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거행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송환된 유해들은 1996년부터 2005년까지 북한과 미국이 함경남도 장진호 등에서 공동으로 발굴한 유해 속에 포함돼 미국 하와이로 옮겨졌다가 고국의 폼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유해들은 어제 우리나라에 도착했습니다. MBN 뉴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지 지도를 나간 자리에서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30대의 젊은 권력자로서 선대와는 차별화된 통치 스타일을 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박유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평양 정상회담 이후 첫 공식 일정에 나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김 위원장이 개교 70주년인 평양 김책공업 종합대학을 격려 방문했는데 여느 때처럼 미사 여구가 쏟아집니다. 꿈결에도 그리며 자나깨나 안기고 싶던 경애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를 배우는 순간 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은 솟구치는 격정을 금치 못하면서 폭풍 같은 만세 환호를 목청껏 터쳐올렸습니다. 그런데 기념사진을 찍기 직전 김 위원장이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합니다. 지난달 18일 방북했던 문 대통령이 평양 주민들에게 허리를 굽혀 90도로 인사할 때만 해도 김 위원장은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앞서 신년사 연설이나 전국 노병대회 때 김 위원장이 허리 숙여 답례한 적은 있지만 현지 시찰에서 공손한 인사를 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젊은 지도자인 김 위원장이 인민들에게 다가가는 통치 방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소탈함과 친화력을 내세워 대중적인 지지와 존경을 이끌어내기 위한 의도라는 겁니다. 할아버지나 아버지와 같은 절대적 수령이 아닌 애민 정책을 앞세운 것은 그만큼 자신감을 드러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MBN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앞둔 북한이 유엔 총회에서 공개적으로 미국의 상응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일방적인 핵무장 해제는 들어줄 수 없다는 겁니다. 김은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내를 받으며 조용히 연단위에 선 리용호 북한 외무상. 침묵을 깨고 약 16분여간 진행된 연설의 방점은 미국의 상응 조치에 찍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먼저 핵무장을 해제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핵무기와 핵기술을 이전하지 않겠다고 확약까지 했지만 미국은 오히려 경제 제재를 강화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리 외무상은 종전선언까지 언급하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평화체제의 결핍에 대한 우리의 우려를 가셔줄 대신 선비핵화만을 주장하면서 종전선언 발표까지 반대하고 있습니다. 리 외무상은 비핵화 문제의 당사자가 미국이 아닌 남조선이었다면 지금 같은 교착 상태에 빠지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남측의 우호적인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리 외무상은 이번 뉴욕 방문에서 한반도 주변국인 미중일 러의 외무장관들을 모두 만나면서도 정작 강경화 외교장관의 회담 요청엔 끝내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김홍입니다. 리용호 외무상은 강한 어조로 미국을 비판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을 정신 이상자라면서 맹비난하던 것과도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발언은 강경했고 미국에 대한 불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이름은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국 내 강경파들이 정부를 압박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두둔했습니다. 우리 공화국을 믿을 수 없다는 험담을 일삼고 있으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무리한 일방적 요구를 들고 나갈 것을 행정부에 강박하여 이는 공격 대상을 미국 내 강경파로 한정해 트럼프 대통령과 분리한 뒤 트럼프 김정은 신뢰 체제를 이어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1년 전 같은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것과는 달라진 모습입니다. 트럼프와 같이 과대 망상과 자고자대가 겹친 정신 이상자, 미국인들마저 고통만을 불러온다고 최고통 사령관, 거짓말의 왕초, 악의 대통령이라고 악통령. 이번 연설에서 리 외무상은 신뢰를 강조하거나 불신을 비판하는 표현만 18차례, 비핵화와 평화라는 단어를 각각 7번, 19번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연설이 북미 간 양보 없는 대치 상황을 보여줬다면 올해 연설은 압박을 하되 협상 여지를 남기는 정치적 수사로 평가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미국의 체제 보장 없이는 비핵화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리용호 외무상이 유엔 총회에서 연설한 내용부터 먼저 좀 들어보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우리 국가의 안전에 대한 확신이 있을 수 없으며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먼저 핵무장을 해제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평화체제의 결핍에 대한 우리의 우려를 가셔줄 대신 선 비핵화만을 주장하면서 지어 종전선언 발표까지 반대하고 있습니다. 제재로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 망상에 불과하지만 그러니까 요지를 좀 정리해 보면은 어떤 신뢰 없이는 핵무장을 절대로 해제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인데 그런 의도가 깊이 담겨 있죠. 네. 그렇죠. 북한의 그 지도부의 의식을 보면 네. 벌써 6.25 전쟁 때 미국이 이미 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6.25 전쟁 중에 북한을 핵으로 공격하려고 했었다. 네. 그런 인식을 갖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건 사실관계로 1955년경에 남한 지역에 미국의 핵무기가 도착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1991년 이제 핵무기 철수하기 전까지 900기까지 전술핵이 배치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네. 북한의 인식 속에는 자기네들은 그 일방적으로 핵을 개발한 게 아니라 미국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억지력으로 개발한 거다. 네. 그런 상황에서 자기네가 지금은 이제 핵을 일단 완성시켜 놓고 다시 폐기하려고 그러는데 미국의 성의가 너무 부족하다. 네. 그 자기네들도 체제 보존을 위해서 했는데 그렇다면 핵을 버렸을 때 체제를 보장해 주겠다는 약속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네네네. 그것의 첫걸음이 종전선언이다. 네네. 그런데 그걸 안 해주니 자기네들이 어떻게 더 이상 비핵화 수순으로 들어가겠느냐. 네네. 뭐 이런 거를 항변하는 네. 거죠. 네, 지금 이제 굉장히 자기들의 의견을 항변을 했는데 작년 연설과는 좀 비교를 여러 번 지금 되고 있습니다만 네. 작년에는 뭐 거짓말의 왕초 이런 이야기인데 거짓말의 왕초를 영어로 어떻게 뭐 해석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트럼프 대통령 그 이름조차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네. 네. 작년에는 사실 심하겠죠. 8월 달에 화염과 분노 얘기하고 네. 거기다가 북한이 괌, 미국의 해외 영토인 괌을 포위 사격하겠다. 네. 이렇게 했고 또 9월 달에는 그 수소폭탄 실험했고 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만약 미국과 동맹국을 수호해야 된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밖에 없다. 네네.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작년에 리용호는 네. 그야말로 분개해가지고 네네. 최고의 이제 그 비난을 다 쏟아부었죠. 네. 거짓말의 왕초라든지 네. 뭐 미국 국민들도 트럼프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 네네.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요번에는 아예 트럼프란 단어 자체를 한 네. 번도 얘기를 안 했습니다. 네네. 평화라는 단어는 19번 얘기했다 그러는데요. 네. 트럼프라는 단어 자체를 얘기를 안 한 거는 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충분히 배려한 거고요. 네네. 거꾸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막고 있는 네네. 미국 내 그 네. 대북 불신주의자 네. 회의론자들을 겨냥해서 네. 이 사람들은 국제 평화 때문이 아니라 자기들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네네. 협상하는 것을 막고 있다. 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오히려 옹호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완전 지금 180도 이제 달라진 거죠. 180도 달라진다고 이제 말씀하신 게 결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 공격 안 하고 미국 내 보수 강경파를 공격했다는 그렇죠. 말씀인데 그 내용 한번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화국을 믿을 수 없다는 험담을 일삼고 있으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무리한 일방적 요구를 들고 나갈 것을 행정부에 강박하여 네, 굉장히 그 보수 강경파에 대한 어떤 공격, 뭐 절대로 그 보수 강경파들이 우리 공화국을 믿을 수 없다는 험담을 일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보수 강경파가 만약에 어떤 종전선언, 트럼프 대통령의 선 종전선언을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종전선언을 반대하고 있으면 어느 정도 거센 겁니까? 종전선언을 절대로 못할 정도로 거센 겁니까? 사실은 6월 12일 날 북미 정상회담 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그 합의만 된다면 서명도 하겠다. 종전선언 서명하겠다. 그리고 그 회담 중에도 김정은 위원장한테 조만간에 종전선언 서명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랬는데 네. 그 뒤에 이제 다분히 트럼프 대통령을 상당히 미국의 제도권에서 불신하거든요. 네.
그리고 언론도 마찬가지고 폭스뉴스 같은 거 빼놓고는 대부분 불신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잘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기 위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측면이 굉장히 강해요. 네. 이게 한반도의 평화나 비핵화나 종전선언 이거 자체를 반대한다기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떠벌리니까 네. 그거 꼴 보기 싫어가지고 자꾸 그러는데 그러나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종전선언은 그건 기본이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북한은 자기 핵실험장 폐기하고 엔진 실험장 해체하고 인질 돌려보내고 그다음에 유해 송환하고 핵과 네. 미사일 실험 안 하고 네네. 5개 정도는 자기네가 양보했다고 보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 한미연합훈련 대규모 훈련만 안 한다 그러니까 이게 균형이 안 맞는다. 네네. 북한에게서는 종전선언까지는 지금 됐어야 되는 거다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북한은 기본이라고 보는데 거기서 전선을 형성해서 이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선이다 그러니까 네. 김정은도 우리 특사단에게 또 그 폼페이오 장관 지난달에 가려고 그럴 때 네네. 김명철이 편지를 보내가지고 요번에도 선물 없이는 올 생각하지 마라. 네네. 와봐야 소용없다. 이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 말라 그랬고 네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 특사단한테 네. 이게 자기네가 한 일이 많은데 종전선언 약속해놓고 안 하는 게 미국이 좀 너무하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볼멘소리를 내고 있는 거니까 네네. 어떻게 보면은 서로 인식이 다른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냉철하게 보면 6월 달에 서명하기로 했던 종전선언을 안 하니까 네. 종전선언을 하면서 북한의 추가 비핵화를 얻어내는 게 현명하지 않느냐 하는 게 네. 우리 정부가 이제 미국을 설득한 겁니다. 네. 자, 지금 이제 뭔가 이제 선물을 좀 주고받을 것 같은데, 지난달 27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웨스트 버지니아 연설에서 김정은과 사랑에 빠졌다는 이야기도 했는데, 선물을 주고받기 전에 어떤 이야기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I did it, and I was really being tough, and so was he, and we would go back and forth, and then we fell in love. Okay? Really. He wrote me beautiful letters, and they're great letters. We fell in love. 트럼프 대통령 연설을 보면 굉장히 자기가 지금까지 잘했다, 성과를 좀 자랑하는 듯한 모습이 좀 보입니다. 저도 뭐 트럼프 대통령 하는 걸 다 이렇게 믿거나 이렇게 깊은 신뢰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북한에 대해서 보면은 사실상 미국은 거의 양보한 게 없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다운돼서는 안 나왔지만 나는 북한한테 10센트도 안 줬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네. 그러니까 사실 미국은 준 게 없어요. 네네. 한미연합훈련은 말로써 그냥 중단해라 그러고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잖아요. 근데 북한은 자기는 그 엔진 실험장을 해체하거나 네네. 핵실험장 폐기한 거는 네. 다시 하려고 해도 엄청난 돈을 들여서 재건해야 되죠. 시간도 걸리죠. 그러니까 협상가로서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얻어냈는데 지금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종전선언 안 해주면 아무것도 안 한다고 버티니까 그러니까 이제 종전선언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이 또 북한에 가가지고 이게 한미 동맹이나 주한미군이나 유엔 사령부에도 지위에 전혀 변함이 없는 거다라는 걸 얻어가지고 이제 갖다 주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마지못해서 종전선언을 해주면서 또 끌어내려고 하는 그러니까 협상술로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한 것 같고요. 저게 이제 연애할 때 밀당할 때 막 아주 그 사랑하는 사이도 막 싸우기도 하잖아요. 우리 격렬하게 싸웠다. 그러나 그 뒤에 정말 멋진 편지를 보내가지고 서로 하는데 이게 연애할 때랑 비슷하다. 따라서 나는 김정은을 뭐 사랑한다기보다 신뢰한다. 그러니까 비핵화할 거다.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아무것도 양보한 게 없다. 따라서 나처럼 좋은 협상가를 왜 나를 비난하는지 모르겠다. 저런 식의 그 언수를 이제 사용합니다. 일단 뭐 중간 선거에서 좋은 성적표를 받기 위한 그런 발언으로도 좀 해석이 되는데, 자 이제 그 다음 달이는 이번 달입니다. 이번 달에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을 하게 되는데 가게 되면은 종전선언과 영변 핵 시설 폐기 맞바꿀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본래 신고어 북한의 핵 자산을 담보 목록을 신고하라고 하는 거하고 종전선언하고 바꾸려고 하는데 북한이 신고는 버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의 군사력이나 핵무력이 북한보다 한 100배 이상 센데 모든 걸 다 밝히면은 자기네는 벌거벗는 거다. 그러니까 영변 지역 전체 핵 시설을 폐기하고 그때 가서 검증을 하는 것이 옳지 신고하는 거는 좀 미뤄야 되겠다 이러고 버티고 있으니까 영변 핵 시설을 폐기하는 거하고 그 종전선언하고 바꿀 가능성이 높다. 그다음에 그 전에 김정은은 트럼프에 대한 선물로 남북 간의 평양 선언에서 합의한 것처럼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전문가들 참석하에 네네. 배치하는 걸로 일단 과시하고 그다음에 아마 유해 또 한 100구 정도 또 네네. 보내고 그러면서 트럼프를 이제 띄워주면서 종전선언으로 가면서 네네. 영변 핵시설 폐기로 가지 않을까. 근데 숨어 있는 그림은 미국이 이제 두려워하는 게 장거리 미사일이니까 네네. 장거리 미사일 일부를 폐기하거나 미국으로 보내거나 네네. 그런 제스처를 하면서 그 대북 제재도 좀 완화하는 요런 게 숨어 있는 그림입니다. 그것까지 네네. 하면 다 합치면 빅딜이 되는 거고 네. 아니면 애초에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제 종전선언 쪽으로 가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과 북한, 종전선언이 먼저냐, 비핵화냐 먼저냐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밀당도 하고 있는데 자칫 장기화되면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골든타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오는 10일부터 제주에서 열리는 국제 관함식에 참가하는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의 우길기 계약 문제가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강행 방침 속에 국내는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김태일 기자입니다. 제주 국제 관함식에 참가할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의 우길기 계약 여부에 대해 해군은 일본이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해군 관계자는 국제 관례상 우길기 계약을 이유로 일본 함정의 관함식 참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며 우길기 계약 여부는 일본 해군이 최종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우길기를 단 일본 자위대 함정이 제주에 입항하는 것은 기정사실로 되는 분위기입니다. 일각에서는 일본 함정이 우길기를 달고 제주에 입항하더라도 해상 사열대는 내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외교부도 일본 측에 우길기에 대한 우리 국민 정서를 적극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은 우길기 개항 강행 방침을 계속해서 내비치고 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간부는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위함기는 국가 주권의 상징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우길기 개항에 반대하는 청원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한반도기에 독도가 들어가 있다며 반발한 일본 때문에 독도를 지울 수밖에 없었다며 일본이 우길기 개항 문제를 타협할 수 없다고 못 박은 데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차량과 전직 대법관들의 사무실을 무더기로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동안 법원 문턱에 걸려서 번번이 영장이 기각되는데 이번에는 전격적으로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강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차량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양승태 사법부의 최고위층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사법농단 수사가 시작된 지 4개월여 만에 윗선에 대한 영장이 처음 발부된 겁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양 전 원장의 차량과 고영한 전 대법관의 주거지, 박병대 차한성 전 대법관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3명의 전직 대법관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대법관이 겸임하는 법원 행정처장을 연이어 맡았습니다. 검찰은 박병대 전 대법관이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지위 확인 소송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또 강제징용 소송에 박병대 차한성 전 대법관이 연루되고 정교조 법외노조 소송과 부산 건설업자 뇌물사건 재판에 고영한 전 대법관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 행위의 최종 책임자가 결국 양 전 원장이라고 판단하고 이번 영장 발부가 사법농단 실체 규명을 위한 수사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청와대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의혹을 제기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어제 또다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중정감사 대상이 아니었다면서 감사원의 재감사를 요구했습니다. 윤석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청와대의 해명을 또다시 반박했습니다. 재정정보 시스템에는 정책 자문료와 회의 참석 수당이 별개로 구분되어 있다며 인수위가 없어 자문료로 줬다는 주장은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총무비서관은 명백한 편법인 꼼수 수당을 대통령 재가를 받았다고 대통령 책임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어 지난 5월 감사원 감사에 업무 추진비는 중점 감사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재감사를 촉구했습니다. 심 의원은 또 정부의 예산 집행 지침에 따르면 사우나를 포함한 위생업종은 업무 추진비를 쓸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업무 추진비로 사우나비를 지불할 수 없는데도 경찰 사우나비로 썼으니 문제없다는 도덕적 해이한 기강의 기가 찰 노릇입니다. 심 의원은 24시간이라면 업무 추진비로 심야에 술을 먹어도 되는 거냐며 국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 청와대의 세금 낭비를 지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심재철 의원의 연이은 폭로에 더불어민주당은 심 의원이 과거 수억 원의 업무비를 썼던 사실을 지적하면서 맞불을 놨습니다.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해지면서 정기국회 일정을 앞둔 국회에는 먹구름이 가득 꼈습니다. 김문영 기자입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연일 청와대 업무 추진비를 문제 삼자 더불어민주당이 발끈했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심 의원의 과거를 들추며 법적, 도덕적 검증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을 때 호소력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19대 국회에서 민간인 불법 사찰 국조특위위원장을 맡았던 심 의원이 2차례 회의를 열고도 9천만 원을 받아갔고 2년 부의장을 지낼 때는 6억 원의 돈을 타갔다는 겁니다. 박경미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현행법 위반 행위인 자료 공개를 멈추고 정기국회 일정인 국정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대통령 권력의 오기이자 국회 무력화 조치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려는 정권의 의도에 맞춰 하수인격으로 앞장서는 치졸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권양숙 여사의 640만 달러 불법 자금 의혹과 신창현 민주당 의원 택지개발 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하라며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면서 대정부 질문과 국정감사를 앞둔 국회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여야는 미국을 방문해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의원 외교에 나섭니다. 다만 남북 평화 무드에 의혹의 눈길을 보내온 자유한국당은 제외됐습니다. 정설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미 특사단이 3박 5일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을 방문했습니다. 특사단은 단장인 추미애 전 대표를 포함해 현역 의원 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미국 행정부와 의회 관계자들을 만나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지지를 당부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로 북한이 내민 평화의 손을 미국이 꽉 잡아줄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이와 별도로 국회 차원의 미국 방문도 예정돼 있습니다. 여야 사당 의원들은 모레부터 3박 5일 일정으로 워싱턴을 방문합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를 단장으로 민주당 김두관 의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동행합니다.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지도부를 만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회의론을 거두라고 설득할 예정입니다. 다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빠졌습니다. 정동영 대표는 한국당의 입장이 다소 달라서 제안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정세민입니다.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선 걸까요? 추석 연휴가 지나자 서울 고가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몸값을 수천만 원가량 낮춘 급매물들이 쏙쏙 등장하고 있습니다. 신농규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입니다.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전만 해도 18억 9,500만 원에 팔렸던 전용 면적 76제곱미터 매물의 호가가 최근 18억 원 중반선으로 4천만 원 넘게 내렸습니다. 건매물이 18억 5천, 1층 그게 제일 건매물이에요. 서울 아현동의 한 아파트 단지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매물은 한때 호가가 16억 원까지 올랐지만 최근 15억 원 안팎으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실제 9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폭은 0.1%를 기록하며 크게 둔화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선 거래가 일어나지 않는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서로 이제 힘겨루게 하면서 지켜보자. 매도도 떨어지면 얼마나 떨어지냐. 매수는 뭐 이렇게 규제가 촘촘히 되어 있는데 좀 떨어지지 않겠냐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서로.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최근의 급등기와 비교하면 집값을 끌어올릴 동력은 꽤 약해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10월까지 거래 감소, 가격 보합 국면으로 이어진다면 11월 이후에 그 비수기에 진입하기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 가격은 더 이상 오르기는 어렵고 고강도 부동산 대책 이후 숨고르기에 들어간 서울 부동산 시장. 정부가 발표할 3기 신도시 위치가 어디인가에 따라 시장 방향에 가닥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지난달 28일부터는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장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말 오후 한강 시민공원. 연인부터 가족들까지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안전모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지만 한눈에 봐도 안전모를 쓰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애초에 뭐 헬멧을 들고 다니는 사람도 얼마 없고 헬멧을 빌리는 데는 여기 없잖아요. 반면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시민도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이렇게 안전모를 착용하다 보면 또 서로 부딪혀도 이게 사고 위험이 없어지고 그래서 안전하게 탈 수 있을 것 같아서. 안전모 의무 착용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부 시민들은 해당 규정을 폐지하라는 집회까지 벌였습니다. 안전모 착용이 능사가 아니라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헬멧 의무화는 전형적인 탁상 행정입니다. 이로 인해 자전거 이용률은 급감할 것이고 생활 속 자전거는 점점 사라질 것입니다. 해외의 경우 대체로 착용 의무가 없는 나라가 많습니다. 영국과 덴마크 등 유럽 국가는 대부분 의무화가 아닌데다 미국 등 일부 국가도 특정 조건의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안전모 미착용으로 처벌하는 국가는 호주와 뉴질랜드 2곳 정도입니다. 단순히 해외 사례와 비교하긴 어렵지만 자전거 이용 인구 1,300만 시대, 성숙한 시민의식은 물론 선진국 수준의 인프라 확충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물건을 살 때 블로그나 후기를 보더라도 답답하다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직접 써보고 구매할 수 있는 체험형 쇼핑 해보시면 어떨까요? 똑똑한 소비, 정수정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치수를 재고 천을 꼼꼼하게 재단합니다. 가정용 재봉틀 종류만 60여 가지. 어떤 제품에 어떤 기능이 있는지도 알기 어려웠지만 초보자도 3개월 만에 조카에게 줄 인형을 만들어 봅니다. 많은 제품이 있다 보니까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하니까 좀 나한테 맞는 게 뭐다 싶어서 다른 걸 또 재구매했거든요. 사용법을 배우고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고를 수 있는 체험형 소비 공간입니다. 직장인들이 밀집한 서울 강남. 지난 5월부터 요리교실이 문을 열었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한 쿠킹 클래스입니다. 다양한 요리를 배우고 또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요리는 태국 음식 팟타이와 똠양꿍. 셰프가 레시피를 알려주고 각자 채소를 손질하고 두부를 튀기며 밥솥과 전기레인지를 사용해 봅니다. 가열 모드로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데 모드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팬 모드로 바뀌어서 똠양꿍은 7단으로 하시면 중강불에서 갈수록 줄어드는 오프라인 소비에 대형마트도 체험형 가전 매장을 만들어 소비자들의 발길을 붙잡는 사이 온라인 쇼핑과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만든 체험형 공간에서 소비자들도 더 편리하고 똑똑한 소비가 가능해졌습니다. MBN 뉴스 정수정입니다. 고가 외제차로 일부러 사고를 낸 뒤에 보험금을 타내는 중고차 딜러들이 금융당국에 적발됐습니다. 보험 사기 금액만 12억 원에 달합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차선을 바꾸려는 차량. 뒤에 오던 승용차가 갑자기 속력을 높이더니 이 차를 들이받습니다.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 차선으로 변경하려는 승용차를
옆 차선에 있던 차가 양보하지 않고 그대로 부딪힙니다. 모두 보험금을 노리고 벌인 고의 사고입니다. 차선 변경이나 교차로에서의 사고는 대부분 쌍방과실로 처리돼 보험 사기로 의심받을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이용한 겁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렇게 고의 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낸 중고차 딜러 등 보험 사기 혐의자 18명을 적발했습니다. 지난 5년간 챙긴 보험금만 12억 원, 한 중고차 딜러는 총 15건의 고의 사고를 유발해 2억 원의 보험금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차량을 사고 팔기 쉬운 업무 특성을 악용해 허위 보험금을 타낸 뒤 차량을 수리해 팔아 이중으로 돈을 챙겼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사기 혐의자 18명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유턴이나 신호 위반을 할 때 보험 사기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교통법규를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어제 오후 6시 10분쯤 경기도 용인의 한 시장에 있는 5층짜리 상가 건물 지하 1층에서 불이 나 29살 우모 씨 등 9명이 연기를 마시거나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건물 지하 1층 의류 보관 창고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어떤 소식들이 화제인지 살펴봅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난간에 걸쳐서 뛰어내리려는 여성을 다소 기발한 방법으로 구해 화제입니다. 중국 저장성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4층에서 한 여성이 창틀에 다리를 내놓고 위태롭게 앉아 있는데요. 소방관이 설득을 해보지만 도무지 방에 들어갈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때 건물 밖에 있던 소방차가 여성을 향해 물대포를 쐈는데요. 강력한 물대포의 힘에 여성은 방 안으로 고꾸라지면서 다행히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을 살린 물대포라니 영상을 본 많은 누리꾼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나홀로 사는 1인 가구 중 여성이 남성보다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금융경영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여성은 전 연령대에서 1인 생활에 70% 이상 만족했지만 남성은 50대로 가면서 만족도가 크게 떨어진 것으로 조사되는데요. 이들은 자유로운 생활과 의사결정, 또 혼자만의 여가 시간을 활용하는 것을 1인 생활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외로움과 건강관리 역시 1인 가구의 큰 걱정거리였던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홈쇼핑에서 파는 여행 상품 좀 더 꼼꼼히 따져보셔야겠습니다. 홈쇼핑에서 무명 여행사 상품 70억 원어치를 팔았다가 해당 여행사가 부도가 나는 일이 있었는데요. 경영 악화로 문을 닫은 이 여행사는 4년 가까이 영업활동도 매출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고 보니 신용평가 회사가 여행사 대표이사를 믿는다면서 등급을 매겨줬고 홈쇼핑 측은 별도의 검증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최근 여행 수요가 줄면서 중소여행업체들의 부도가 잇따르자 사전 예약을 하는 여행족들에게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학창 시절의 소중한 추억이 되는 수학여행. 그런데 여행비로 400만 원이 넘게 든다면 어떨까요? 일부 특수목적고 등에서 1인당 400만 원이 넘는 수학여행을 다녀와서 학생들 간 미화감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 문화를 체험하려는 욕구와 소비 수준도 올라가다 보니 수학여행 비용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최근 3년간 수학여행비가 100만 원을 넘은 학교가 전국적으로 97개에 달할 정도라고 합니다. 일각에선 미화감 조성을 막기 위해서 고가의 수학여행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학교와 학생, 또 학부모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MWC 아메리카가 열리고 있는 LA입니다. 예, MWC 아메리카는 북미 통신 사업자들이 모여서 통신의 미래, 또 미디어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전시회인데요. 올해 MWC 아메리카의 핵심 주제는 5G였습니다.
사실 많은 전문가들은 5G가 단순히 이제 속도가 빠를 뿐만 아니라 산업을 변화시킬 큰 잠재력이 있다고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5G는 도시 인프라뿐만 아니라 또 산업 현장, 자동화, 자율주행차, 교통, 엔터테인먼트 AL까지 많은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또 새로운 발명을 이끌어낼 것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많은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5세대 이동통신의 가장 큰 수혜는 콘텐츠가 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G 시대에는 이보다 더 큰 용량의 비디오를 또 멀티앵글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WCA에서도 많은 통신 사업자들이 VR 또 혼합현실, 증강현실을 서비스를 많이 이번에 내놨습니다. 그리고 5G 시대의 또 다른 혁명을 불러일으킬 만한 산업으로 사물인터넷, IoT를 꼽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2025년까지 250억 개 디바이스가 연결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혁명적인 서비스도 나오고 수익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예, 하지만 5세대 이동통신 5G가 이런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통신 사업자들이 여전히 4G LTE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5G로 이끌 만한 그런 확실한 요인이 없다라는 지적이 또 나오고 있고요. 여전히 4G LTE가 주로 핵심 서비스가 될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렇게 국가와 또 업체 또 개인이 5G 시대를 잘 준비한다면은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또 비즈니스 기회가 생기면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잠재력 있는 기술인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여기는 LA에서 매일경제 손재건 특파원이었습니다. 10월의 첫 출근길 나오실 때에는 옷차림을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저는 외투를 걸치지 않고 나왔더니 아침 공기가 많이 차갑습니다. 이 시각 현재 서울의 기온 13.1도, 대관력은 7.3도로 쌀쌀합니다. 여기에 바람까지 불면서 체감온도를 더 떨어뜨리겠습니다. 낮에도 20도 안팎에 머물면서 종일 서늘하겠습니다. 오후까지 내륙 곳곳에서는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영서 남부, 충청과 전북, 경상 서부 내륙에서 5mm 미만의 비가 오겠고요. 그 밖에 중부지방에서도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해상에서는 풍랑특보가, 제주도와 해안가를 따라서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고 물결도 높게 일겠습니다. 태풍 짜비는 일본 해상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뒤이어 25호 태풍 콩레이도 북상 중인데요. 이번 주말 오키나와 서쪽 해상까지 올라오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 경기 남부와 충청, 호남과 영남에서는 비가 오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특히 경기 남부와 충남 해안에서는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도 있습니다. 오후까지 내륙 곳곳에서 비가 조금 오겠고요. 이후에는 하늘에서 구름만 많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서울 13.1도, 춘천 8.1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에는 서울 19도, 대구와 광주 21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강원과 경북 지역에서는 서리가 내릴 정도로 쌀쌀하겠지만 개천절 낮부터는 예년 이맘때 가을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